자, 잉글랜드는 호기롭게 전쟁을 선포했지만 초기 상황은 잉글랜드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의 국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프랑스의 인구는 약 1,700만 명이고 잉글랜드 인구의 4배 정도 됐습니다. 400만밖에 안 돼요? 네. 잉글랜드가? 지금은 몇만 700년 전이니까. 그다음에 봉건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싸우는 전력이죠. 즉 기사의 숫자도 유럽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과연 강대국 프랑스와 대서양 건너에 있는 작은 섬나라 잉글랜드와의 전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1339년 10월에 이르러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약 1만 2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는 왔지만 잉글랜드군은 프랑스 군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프랑스의 수많은 경작지, 마을, 그리고 방어가 허약해 보이는 도시들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프랑스에 비하면 잉글랜드군이 전력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전 대신 소규모의 병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10여 년간 약탈에 대응하던 프랑스의 왕 필립 6세는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대규모 병력을 모집해서 직접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필립 6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영주들이 데려온 병력은 약 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군의 자랑거리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기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긴 창과 온몸에 무거운 뭘로 만들었을까요? 청동. 청동, 철. 철, 맞습니다. 저게 엄청 무겁다면서요. 가본 무게만 보통 20에서 24kg, 25kg 정도? 근데 여기에 뭐가 더 붙냐면 헬멧 무게, 투구 무게가 한 2에서 4kg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프랑스는 영주들을 통해 많은 기사를 키웠고 이 기사들은 이미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검증된 전력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기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덕목이 바로 기사도입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명예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등이 기사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기사답지 못해. 그런 인식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기사도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 듀마의 삼총사 책 아시죠? 아, 네, 제가 출연했던 뮤지컬이죠. 예. 아, 네. 말로 나왔어요? 뭐로 나왔어요? 달타냥으로 나왔어요. 달타냥으로. 그때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되게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기사도라고 하고 요즘에 이제 여성들을 향한 매너 그런 것도 이제 기사도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무장을 아주 막 완벽하게 한 기사들에 맞선 잉글랜드 쪽의 전력은 어땠나요? 네,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약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선 반면에 잉글랜드 에드워드 3세에겐 약 만여 명의 병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중 갑옷을 입고 무장한 기사는 2,000명 정도. 드디어 두 나라의 군대가 이제 제대로 맞붙어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46년에 벌어진 크레시 전투입니다. 이제 에드워드 3세는 크레시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해서 지대가 조금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잉글랜드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지도의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프랑스 군대의 진영이고요. 이제 에드워드 3세는 여기 약간 구름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략 한 햇발 20에서 60m 된 작은 언덕입니다. 작은 언덕 위에 진을 펼치고 있고 에드워드 3세는 병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말에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면 돌격할 때는 용이하지만 방어를 하기에는 빈틈이 많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 필립 6세는 이러한 상황을 대략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척후병이 이 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잉글랜드인들이 철저하게 전투 대응을 갖추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저녁을 가다듬어 진군할 것을 간언드립니다. 필립 6세도 그 말을 듣고 조언을 받아들여서 기사들에게 일단 멈춰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적과 대치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프랑스 군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부에서요? 네. 여기서 정식 문제 나갑니다. 무슨 문제일까? 기사들은 왕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의 명령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보냈는데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자, 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움직이다 보니 저 선두에 서 있던 왕의 명령이 뒤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그래. 확성기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 기사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앞으로 달려나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오랜 기근 때문에 불황이 심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이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적군을 포로로 잡아서 그 몸값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 돈으로 파는 거구나. 그러니 프랑스 기사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서로 포로를 잡겠다고 달려들었던 겁니다. 결국 프랑스의 3만 명에 달하는 이 군대는 잉글랜드 군이 있는 언덕을 향해서 그대로 돌진합니다. 프랑스 왕은 당황했지만 도저히 이들을 어떻게 이제 제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 프랑스 왕이 믿고 있는 구석이 하나 있긴 했어요.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 강하기로 소문난 제노바의 용병을 약 3,000명이나 고용해서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제노바 용병들이 썼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석궁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잘 알지. 잘 알죠. 제노바인 용병대들이 쓰던 석궁입니다. 활을 장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타이트하게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당기지를 못하고 돌려서 잡아당기고 화살을 장전하고 그리고 발사하는, 그리고 잉글랜드 병사들이 쓰던 궁수들이 쓰는 장궁입니다. 잉글랜드 군에는 이런 장궁을 쓰는 궁수가 무려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언덕 위에 있던 잉글랜드 궁수들은 하늘을 어둡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제노바 용병대는 석궁으로 이걸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은 장궁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악재가 하나 겹쳐집니다. 바로 전투 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 석궁을 쓰는 제노바 용병대에게는 비는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궁이 습기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니까. 최악이네. 용병들은 결국 전장을 벌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프랑스 측 사령관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프랑스군의 전진을 가로막는 저 오합지졸들을 짓밟아라. 기사들은 명령에 따라서 거침없이 진격하면서 선두에서 후퇴하던 이 제노바 용병들을 짓밟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용병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명을 듣고 또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였을까요? 지고 있다고. 그렇죠. 앞에서 그런 비명 소리가 나니까 후위에 있던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프랑스 기사들이 우리 편이 공격당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해서 계속 멈추지 않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내린 그 비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비 때문에 언덕 아래가 발이 푹푹 빠질 만큼 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궁수들의 화살세례에 먼저 말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진 말에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기어가다시피 한 이제 프랑스 기사들은 잉글랜드 보병들의 손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결과는 잉글랜드의 압승. 누가 봐도 프랑스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이 약 4,000명 사망하고 자신도 목에 화살을 맞은 채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피터 씨, 그 당시에 저 잉글랜드 장궁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도 그런 롱보우라고 해요, 장궁. 그 로빈 후드도 들어본 적 로빈 있죠? 후드. 뭐 영화 몇 개도 나오고. 제가 했던 뮤지컬이죠. 로빈 후드 했어요? 역사 뮤지컬 전문이야. 활로 나왔어요? 근데 그 로빈 후드는 진짜 전설 속의 명궁이고 주로 쓴 그 무기도 장궁이었어요. 하고 그때 당시 잉글랜드의 왕도 매주 1월마다 남자들 활쏘기 연습해야 된다는 법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 그냥 매주마다 자연스럽게 실력을 키웠죠. 네. 네, 맞습니다. 크레스 전투 이후 잉글랜드군의 사기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크레스 전투 이겼으니까 계속 뭐 돌격하나요? 그렇죠. 크레스 전투 이후 에드워드 3세가 정한 다음 목적지가 바로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 깔레라는 곳입니다. 깔래요? 칼레? 자, 깔레는 위치상으로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잇는 최단 거리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를 침공할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깔레 시민들은 정말 완강하게 잉글랜드의 공격에 저항했지만 승기를 잡은 잉글랜드군은 결국 깔레를 점령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에드워드 3세는 약탈을 통한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잉글랜드로 승전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이때부터 약 7년간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깔레를 점령한 바로 그 다음 해 전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양국 모두 도저히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흑사병이 어느 정도 유럽을 휩쓸고 잠잠해질 무렵 1355년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군이 다시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에드워드 3세가 아니라 에드워드 3세의 장남인 흑태자라고 불리던 그의 아들이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프랑스에서도 크레스 전투에서 패배했던 바로 그 필립 6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장 2세가 잉글랜드에 맞서게 됩니다. 그 피터 씨가 그러면 혹시 알고 있는 흑태자 뭐 이 그림들 보다시피 되게 강한 이미지잖아요. Black Prince라고 부르죠, 영어로. 흑태자. 흑태자는 물론 이름은 아니죠, 별명인데 그런 설들이 있어요. 그 검은색 갑옷 입기 때문에 전쟁터에 갔을 때 하고 또 전쟁터에서 악마처럼 되게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시무시한 인물이었죠. 프랑스에는 어때요? 프랑스 이제 장 2세는 별명이
The Good, Le Bon, 이 좋은 사람으로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기사도 정신이 정말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미지가 반대되네요. 뭐 악마와 좋은 좋은 사람. 네, 맞습니다. 선제 공격을 시작한 것은 잉글랜드의 흑태자였습니다. 보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무려 1000km 정도를 행군하면서 수많은 마을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왼쪽에 보르도가 있죠. 네. 예, 보르도로부터 출발해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이 길이 흑태자의 약탈 행로입니다. 거의 프랑스 남부를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왕복하게 됩니다. 흑태자의 이러한 잔혹한 도발에 프랑스의 왕 장 2세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두 군대는 1356년 9월 다시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흑태자가 이끄는 잉글랜드 군대는 약 7,000명 정도였고 프랑스의 왕 장 2세가 이끄는 군대는 그 2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 2세의 아버지 필립 6세도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갔다가 크레시 전투에서 완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 2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술에 변화를 주기로 합니다. 바로 보병 중심으로 전술을 짜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에서 말 타고 공격했다가 박살난 경험. 그래서 잉글랜드처럼 우리도 말에서 내려서 싸워보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군이 이번에도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언덕 위로 가기 위해서는 군데 발이 빠지는 습지까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진영상으로 거길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길 왜 가요? 적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 그 기사도 때문에? 이제 말에서 내린 채 돌진했던 기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늪에 빠져요. 또 늪에 늪에 빠지고 반복인데? 갑옷은 수십 킬로나 되고 이거 대접인데? 기사도 정신에 충만해서 눈앞에 적이 보이니 달려가고 혹시나 모를 포로를 잡아서 몸값을 받아낼 요량으로 덤볐던 이 기사들은 결국 지쳐서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날아오는 잉글랜드군의 화살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장 2세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전략을 잘못 짠 거야. 뭐야? 자, 왼쪽이 장 2세입니다. 무엇을 건네고 있나요? 장갑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지? 자, 중세 시대엔 전쟁터에서 장갑을 건넨다는 거는 자진해서 포로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국군의 포로가 되겠다고요? 이때 잉글랜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조약이 바로 브레티니 조약입니다. 첫째, 프랑스 왕에 대한 잉글랜드 왕의 모든 봉건적 의무를 면제한다. 둘째, 프랑스는 잉글랜드에 아키텐을 넘겨준다. 셋째, 대신 잉글랜드 왕은 프랑스 왕위를 포기한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 안 되는 거였는데 원래? 여전히 계속 명목상으로는 프랑스 왕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대신 무엇을 얻었습니까? 땅. 그렇죠. 아키텐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봉건제 신하가 아니게 되네요. 신하가 아니게 됩니다. 즉 프랑스 왕의 신하일 수밖에 없는 공작이란 타이틀을 스스로 내던지고 보르도를 포함한 이 부유한 아키텐 지방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